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두 사람도 나름 뭐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우리의 지금까지 어떤 독서 경험 그리고 또 책을 뭐 잘 읽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나름대로 원하는 학교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대학에서 그 입학 어떤 뭐 대학 시험 보는데 성과도 나고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을 텐데 하나 우리 재밌는 게 지금은 이제 조용하시지만 우리 옛날에 지금 이제 우리 서울대 80학번 서울법대 80학번이 요즘 굉장히 뜨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조국 교수님도 지금 그렇고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맞아요. 원희룡 대표 이 세 분이 서울법대 80학번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제일 화려하게 데뷔했던 분은 사실은 그 원희룡 우리 수석 입학자. 서울대 전체 수석이었습니다. 맞아요. 제주도에서 나온 뭐 명문학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그 헌책방을 하시다가 아버님이 망하셨나 뭐 그래가지고 집에 책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근데 그거를 거의 거의 그런 어떤 공부머리 독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거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거죠. 그 내공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전국 학력고사 수석까지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또 약간 우리 다닐 때는 약간 전설적인 존재였는데 이분이 이제 뭐 학생운동 하시다가 잠깐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또 이제 원희룡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또 들어가면서 또 한 번의 이 공부머리의 기적을 썼죠. 사실은 독서로 만들어진 공부머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도 있고 이제 신화 같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긴 한데 이제 우리 또 대표님도 사실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렸을 때 독서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제가 읽었던 제일 두꺼웠던 최초의 책은 삼국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 집엔 책이 없어서 선생님 댁에 있는 책을 빌려서 상중하 3권짜리 한 권당 한 500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정도는 읽어야지 남자가 삼국지는 3번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정말 한 번에 못 읽고 쪼개 읽었는데 결국 끝장까지 읽고 났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책을 읽다니 그게 저에게는 두꺼운 책을 읽었던 최초의 기억이었던 것 같고요. 중학교 때는 버무당인가요? 그 문고판 조그만 네네. 거기에 나오는 그 고정 문학전지 그때 가격으로 한 700원에서 900원짜리였을 거예요. 단편 문학집 뭐 상훈의 상록수라 시문의 상록수, 이광수의 무정, 뭐 김동인의 단편 소설 전집 내지는 뭐 오헨리의 단편 소설, 부활, 제아벌 이런 것들을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기에 꽤 많이 섭렵을 했던 것 같아요. 데미안도 그때 읽었고 갈매기의 꿈도 그때 읽었고 그때 읽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의 저의 어떤 이런 학습 능력 혹은 독서에 관한 저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소프트하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걸 꼭 학업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스낵 같은 책이어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부모님이 먼저 읽으셔야 아이들이 읽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에 책이 좀 널려 있도록 책을 방치하는 가정 문화를 좀 만드시라.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사실은 제 독서 경험이 가장 큰 전제가 저는 심심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망하시고 시골로 갑자기 내려가게 되는 상황에서 좀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 심심한 시골에서 TV도 없고 그런 시골에서 이제 보내야 됐고 또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책이 많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한 번씩 친척집에 오거나 아니면 뭐 일이 있어서 왔을 때 저희 작은 아버님들이나 작은 어머니께서 제가 왔을 때 예림당 문고판 전기를 하나씩 사주셨어요. 그거를 하나 읽고 이제 책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었죠. 그림이.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에 한글을 거의 다 떼고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좀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저희 고모님께서 이제 저희 시골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탈무드를 갖고 오셨어요. 그림이 없는 거 어른 탈무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이해되는 거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읽어가고 계속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탈무드의 인연이 그때 생긴 거군요. 그때부터 사실 이제 생겼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탈무드를 이제 한번 처음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뭐였냐면 내가 그림 없는 책도 읽을 수 있다. 맞아. 이게 저의 독서에 있어서 일치월장 독서근이 확 일려간 적이었어요. 그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맞아. 그 이전에는 만화책이나 아니면 그림이 있는 것만 나는 어리니까 볼 수 있고 그 책만 글만 있는 걸 이제 못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제가 쑥 한번 이렇게 도약을 했던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삼국지 중학교 1, 2학년 때 저희 집에 어떤 헌책방에서 구해온 책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세로로 된 맞아, 게 맞아. 있었어요. 맞아. 옛날, 그때는 다 세로였어. 세로로 된 맞아. 그런 두꺼운 삼국지였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한 3번 정도를 읽었어요.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삼국지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의 독서 경험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죠. 그런 이제 그 단골 레파토리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자신감이 세로로 된 글도 내가 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두껍고 이렇게 된 세로로 된 글도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있고 전체적으로 쑥 갈 수 있는 단숨에 그 진짜 밤을 새서라도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깨달으면서 또 독서력이 한번 쭉 올라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집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안 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어릴 때도 보면 계몽사라는 데서 나오는 세계 문학전지 50권짜리가 있었는데 저도 역시 그 사촌 형님 댁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권 읽고 다 읽으면 갖다 주고 다시 한 권 받고, 마치 도서관 대출하듯이 네. 그렇게 50권을 매일같이 가서 읽고 갖다 주고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읽고 나서 새로운 책을 읽는다는 재미,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기꺼이 달려가서 또 가져온다는 재미, 이런 게 50권이 꽂혀 있는 걸 언제 다 읽지 하고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 그래서 약간은 좀 결핍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맞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면 그게 귀한지도 모르고. 지금 웬만한 집에 가면 책이 벽장을 맞아. 다 가득 차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읽지 않아요. 근데 맞아. 아까 저처럼 제가 1년에 한두 권씩 그렇게 사주니까 그 책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아, 책이고, 그럼요. 좀 10권씩 닳도록 읽었던 맞아. 그런 경험들이 또 하나 이제 저의 중요한 자산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우리 백금산 목사님의 독서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맞아요. 책에도 사실 나오는 건데, 그분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권의 전기를 들고 한 권은 자기 전공책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전기를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이 인생의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그럴까요? 위인전. 그렇죠. 근데 위인전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평판들이 있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링컨도 그러지 그렇지, 않았나?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네, 전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 재벌이었고 뭐 대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 가난하고 다 듣고 어렵고, 일어나고 고난과 맞아. 그리고 또 나중에 뭐 공부하거나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인생의 예방주사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지금도 사실 제가 역사 하브로타를 진행하면서도 한 달은 시대사, 한 달은 인물사를 하거든요. 그 인물사를 하게 되면 시대사적으로 사건적으로 일었던 일이 통합돼서 다 한 사람의 생으로 다 전달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감동이 있어요. 그 삶 가운데 인문학적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생에서의 어떤 깊이가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책이 좋으려면은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 3가지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컨텐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3가지를 다 같이 줄 수 있는 게 또 전기나 위인전인데, 저의 어떤 독서 그런 역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 브리테니커? 우리 5학년에 동화 대백과사전, 세계 동화 대백과사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 집에서 산 이제 전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시대 때는 이제 전 과목이 있는 전과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제 예습 복습을 하고 그랬는데, 전과를 갖고 숙제를 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좀 더 다른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맞아. 싶은데, 그래서 아버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나는 전과를 좀 넘어가는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해서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무리를 해서 진짜 동화 대백과사전을 20권짜리인가 그렇게 샀어요. 그거를 갖고 저는 숙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이제 도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과의 수준, 교과서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맞아. 직접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근데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게 세계사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역시 이제 심심하니까 시골에 계속 살면서 저녁에 읽고 난 다음에 숙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심심하고 그러니까 읽었던 부분 또 읽고 읽었던 부분 또 읽고 재밌는 부분만 계속 몰입 독서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6학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사 지식이 고3 그 세계사 문제지를 풀어도 거의 다 맞출 정도였어요.
이거 뭐 제 자랑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랑 초등 같은데? 독서, 초등 독서 때도 자기 주제에 몰입이 되면 맞아요.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애들 맞아요. 게임을 한 6년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죠. 맞아. 우리 지금 자녀분들 그런 몇몇 있어요. 아빠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지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저는 약간 그 역사에서 구현이 됐던 거예요. 맞아. 퀴즈 대회 나오는 그 역사 문제는 거의 제가 다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오. 그리고 그거를 가로 세로로 계속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크로스 체크해서 보고 크로스 그렇지. 체크해서 보고 이게 저절로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고3 때 전교생이 사회를 선택하고 세계사를 선택하는 학생이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학교 정책적으로.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그 고3 모의고사하고 그다음 마지막 학력고사 시험 볼 때까지 세계사를 한 문제도 안 틀렸었어요. 와. 그랬던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주제에 있어서 몰입 독서 능력,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을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이렇게 구현을 시켜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과사전도 사실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요즘에 백과사전 거의 안 보거든요. 그쵸. 다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아날로그 백과사전이 집에 꽂혀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냐면 거실 마법의 기적? 뭐 옛날에 이제 거실 독서의 기적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동경대에 많이 갔던 집들을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이 저자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대요. 거실이 책방이더라.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실에 지구본이 있고 아. 도감이 있더래요. 아. 그 식물 도감, 그림으로 된 시각화될 수 있는 그런 책이 꽂혀 있고 또 백과사전은 이제 들어가 있는 안내로 그래서 이제 거실 마법의 기적이 지구본하고 도감을 갖다 놔라라는 그 간단한 스토리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언제든지 관심 있고 궁금한 거면 꺼내볼 수 있게 맞아요. 하는 중요해요. 아날로그 백과사전이 한 책장에 꽂혀 있는 것도 아이들의 주제나 관심을 넓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문 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주제인데 그럼 어디를 찾아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컴퓨터나 이런 디지털 기기를 쓰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하나 꽂혀 있는 것도 좀 아이들의 인지적인 독서 능력을 좀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 최재분 교수라고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주제로 그렇죠. 책도 쓰시고 강연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저도 되게 많은 그 공감적 요소를 찾을 수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요소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하고 DNA가 다르다는 거죠. 신인류 종족이라는 거죠. 휴대폰,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 이런 것들로 이미 이 아이들은 피 속 혈관의 구성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지식, 생각, 이 가치관들을 주입한다는 건 얘네들한테는 낯선 정말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먹이는 거랑 같다는 거죠. 저도 한번 해본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인수대비라는 드라마를 한번 제가 봤어요. 근데 한 15분 정도를 봤는데 거기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밑에 자막으로 이 사람은 수양대군, 이 사람은 단종, 이 사람은 한명회, 이 사람은 김종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5분을 딱 보고 나니까 왜 인수대비라는 드라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네이버 검색을 가가지고 인수대비를 찾았죠. 그랬더니 네이버 인수대비 여기 보시면 제가 인수대비를 네이버에서 찾다 이렇게 써놨는데 찾아보니까 왕비와 동시에 대비가 된 여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왕비는 자기 남편이 왕이 됐을 때 왕비가 되는 거고 대비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대비가 되는 건데 할머니로서 근데 여기는 왕비와 대비가 동시에 됐다는 거 이거 뭐지?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계보도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조선왕조 계보도를 또 찾아보게 됐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조선왕조 계보도를 찾으면 세조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왕자의 난을 피할 수가 없고 그럼 태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태종이 나오면 세종을 안 볼 수가 없고 세종의 아들인 세조 수양대군을 또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수양대군의 며느리 이 사람이 이제 인수대비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얽힌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글쎄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노트 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조로부터 해서 단종까지 가가지고 그 밑에 예종까지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보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기 조선사가 그냥 한 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조선 왕조를 전부 다 개보도를 해서 순조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드라마 15분 보고 이걸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요즘 네이버 검색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방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을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단순하게 책만 읽는 이런 독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를 활용해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요약해서 체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학습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더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물만 독서법, 그렇죠. 한줄기 독서법, 하나에 관심 있는 주제를 쭉 끌다 보니까 거기서 쫙 다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의 주제에서 관심이 있어서 꽂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기계 같은데 그렇죠. 드론에 꽂혀서 그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재능 독서 쪽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에서 좀 전체를 가져가, 이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배우는 게 역사 시간에 역사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로 해서 쭉 가지고 와서 같이 통합식으로 교육하는 이런 어떤 방법의 또 전형과, 또 하나는 그 부분을 지금 인터넷을 활용해서 아날로그로 정리하는, 이렇게 지금 그 디지로그가 같이 되는, 그렇게 해서 그 글을 쓸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돼야지 또 지식이 체계화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휘발성으로 우리 지금 이제 유튜브나 하는데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좀 말하는 것과 또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거거든요. 글을 쓸 때 두뇌에 또 전뇌 플러스 온몸이 같이 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 정도 글을 쓸 수 있어야 사실 자기만의 컨텐츠가 완성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한번 우리 포노사피언스 그 최재봉 교수님 책을 좀 다뤄보면서 우리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부분에 또 권위자이시기도 하니까 우리 대표님 견해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또 교육적인 관점에서 또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우리 최재봉 교수님의 견해에 동의를 하는데, 너무 어린 시기에 디지털에 많이 노출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도 공감이에요. 보통 12살 이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고 아날로그적으로 공부 그릇을 그린 다음에, 그 공부 하드웨어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적인 어떤 스킬,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사실은 그렇지. 그게 폭발력 있게 갈 수 성장하지. 있거든요. 저도 제가 스마트폰을 쓴 지가 1년이 안 돼요, 지금. 1년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 스마트폰 어떻게 살았냐고. 근데 2G폰 썼거든요. 제가 압니다, 제가.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 나름대로 컨텐츠가 있으니까 블로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이거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너무 빨리 스마트폰을 지워줘야지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생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균형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언제 한번 우리 포노사피언스 주제로 한번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면서 여러 가지 좋습니다.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독서와 독서법을 주제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많이 또 고민하시는 주제들을 한번 같이 한번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또 부모적인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나누고, 또 책을 읽고 또 나누는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로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